고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죠. 많은 분들이 아마 꼭 반고흐 그림이 뭐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반고흐 그림을 갖다 놓으면은 뭐가 반고흐가 그린 그림이고 아닌 그림이고 다 아실 겁니다. 근데 고갱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고갱은 누가 고갱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고갱이 무슨 이렇게 대단한 의미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또 여기 관련 책을 썼는데 반고흐와 고갱은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반고흐와 고갱은 사실 유토피아를 찾아서 평생을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 뭐 화가들이 다 이제 유토피아를 꿈꿨겠지만 이 두 사람은 사실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데 그치지 않고 반고흐 같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그랬어요. 유토피아를 만들어내려고 그랬어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남프랑스에 있는 보통 프로방스라고 그러죠, 그죠? 프로방스인데 이 프랑스 말로 되어 있으니까 프로방스가 되게 멋있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프로방스 스타일 뭐 이렇게 쓰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지방입니다. 지방. 지방에 산다 이런 뜻일 때 그 지방이에요. 그래서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는 제목인데 어쨌든 프로방스 그러면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이제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서 프랑스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자연에 대한 어떤 로망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프로방스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지역, 농촌 지역인데 그 사람들은 농촌을 사랑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되게 웃기는 거는 그 악상 프로방스가 있잖아요. 악상 프로방스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최고의 프로방스예요. 지방 중에 지방, 산골이죠. 그러니까 그걸 악상 프로방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반대로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는 도시에 살고 아파트에 살고 이러면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은 아파트를 싫어하고 농촌에 가서 그런 전원주택에 사는 것을 굉장히 꿈에 평생을 추구해야 되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고흐는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프로방스에 있는 아르르이라는 곳에 가죠. 아르르이라는 곳에 가고 아르르는 우리로 치면은 남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강진이라든가 그죠? 땅끝마을 같은데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이제 아르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그 남도의 거친 사투리와 또는 그런 토속적인 음식과 또 그런 분위기들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비센트 반고흐. 왜냐면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아인트호벤 출신이에요. 아인트호벤이 여기 많이 들어보셨죠? 박지성 가서 축구했던 맨 처음에 박지성을 국제적 스타로 만들어준 그 축구팀이 바로 아인트호벤 팀입니다. 그 아인트호벤은 뭐냐 그러면 원래는 시골이었어요. 아인트호벤의 가장 유명했던 작물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는 원래 기름을 짜기 위해서 재배를 하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관상용이 아니고 주로 기름을 짭니다. 그래서 기름을 짜기 위해서 했고 그만큼 이제 뭐 기를 게 없었다는 겁니다. 밀 같은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해바라기를 기르는 거죠. 그만큼 또 햇빛은 좋았다는 거예요. 더치라고 보통 불리는 이런 지역들은 좀 있으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영국과의 그 경쟁자가 바로 더치였습니다. 더치라고 불리죠, 그죠? 더치는 원래 안 좋은 뜻이에요. 우리 치면은 뭐 조센징 이런 뜻입니다. 조센징 뭐 비하할 때 쓰는 우리 뗀 놈 이러잖아요, 중국 사람들. 그렇게 설명할 때 쓰는 말이 더치예요.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자기들 뭐 더치라 그러면 별로 기분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든지 이렇게 더치를 갖다 붙이면 영어에서 더치를 갖다 붙이면 욕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개하고 비슷해요. 살구인데 개살구 그러면 살구가 아니잖아요, 그죠? 비쪽은 개살구 이렇게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뭐 개 같은 인생을 우리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게 이제 더치입니다. 그래서 더치 와이프 그러면 네덜란드 와이프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죽부인 같은 거예요. 얘는 여자들 못 사귀어가지고 베개를 맨날 끌안고 잔다 이거죠. 그래서 더치 와이프라고 하면 큰 베개를 뜻합니다. 그걸 끌안고 자는 거죠. 와이프가 없어가지고. 그런 호라비를 욕할 때 쓰는 말이 더치 와이프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 더치를 갖다 붙이면 또 나쁜 말이 있으면 더치페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더치페이를 좋은 말로 쓰시는데 더치페이는 굉장히 안 좋은 뜻입니다. 절대 가서 쓰시면 안 돼요. 더치페이 하자 이러면 야, 이놈 새끼 진짜 인색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해요. 외국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먹을 거 사주면 좋아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돈이 없어가지고 안 사주는 거지. 여러분들이 가서 밥값 다 내고 이러면 대전 이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막 돈 펑펑 쓰잖아요. 자기들 위해서. 손님이라고 막 쓰게 하고. 저도 제 친구들이 놀러 오면 제가 돈을 다 쓰죠. 그게 한국 사람들이 보면
문명이 물론 우리도 이제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쓰는 이유가 내가 너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진짜 친구,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호스피탈리티를 베푸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왜 안 하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결정적으로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그래요. 캐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래 밥은 잘 사주지만 돈은 잘 안 빌려주는데 그 사람은 반대로 돈은 잘 빌려줘요. 그 대신에 돈은 잘 빌려주고 뭐 돈을 빌려주고 갚는 행위를 굉장히 그 사람들은 어떤 신의를 쌓은 행위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좀 반대죠. 우리는 돈 빌려주고 돈 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냥 잘 줘버리지, 그지? 취한 시간 돈을 줘버리지 그냥 받을 생각 안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관계, exchangeable한 관계를 좋은 관계, 신의가 있는 관계, 그게 크레딧이에요. 그게 신용사회라고 생각하는 거고 많이 다르죠. 그 더치페이는 나쁜 뜻이에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사람이 얼마나 인색하면 밥을 먹고 딱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니 50, 이렇게, 천 원짜리 살 먹으면 니 500원 내고 내 500원 내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죠?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조일러 클럽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거기에 그 중국계 미국인이 나오는데 걔가 결혼한 뒤에, 그죠? 아내와 그렇게 재산을 반반 나눠요. 그래서 정말 생활비를 반으로 쪼개가지고 그 사람은 변호사고 아내는 무슨 소설가인가 그런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반 나눈다는 게. 그래가지고 정말 딱 반씩 나눠서 쓰는 거죠.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누구면 언니가 가가지고 그냥 동생을 구출해가 와가지고 그냥 이혼시켜버립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게. 그런 뜻이 바로 이제 더치페이예요. 별로 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방고가 그 더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문화의 불모지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죠. 문화의 불모지. 네덜란드는 여러분 철학이 없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가보시면은 철학과가 없어요. 암스테르담 대학에 가보시면 제 친구가 우트레이트 대학에 있는데 거기도 철학과가 없습니다. 그럼 철학 어디서 가르치느냐? 철학 안 가르치죠. 그래서 소시올로지에서 가르쳐요. 사회학과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철학과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인문학이 우리가 어떻게 죽니 그러는데 네덜란드 사람도 아예 인문학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게 네덜란드에서 뭔가 생각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었죠. 그러면 스피노자는 뭐냐? 가시면 이렇게 암스테르담 가시면 큰 동상이 하나 시청 앞에 서 있는데 그 철학자를 스피노자라고 그럽니다. 되게 유명한 철학자죠. 근데 그 스피노자가 사실은 네덜란드 사람이 아닙니다. 주이시죠. 유대인이고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은 우리로 치면은 정치범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그 당시에 정치범이라는 건 사실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 다 정치범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머물던 자유시티, 그 독일 말로는 프라이슈타트라고 그러는데 프리시티죠. 그런 자유로운 군주가 없는 시티 국가가 바로 암스테르담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17세기에 이 네덜란드의 골든 에이지를 만드는 황금 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황금 시대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노예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열라히 버는 노예 무역을 맨 처음 시작한 사람들도 더치들이에요. 나쁜 놈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재밌는 건 이건 여러분이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되는 게 여러분 중국 사람들 싫어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19세기까지 세계에서 가장 잘 살던 나라는 중국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약한 나라가 이렇게 약한 나라였기 때문에 우리가 집을 먹혔다.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아시아는 약했기 때문에 먹힌 게 아닙니다. 뭐냐면 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먹힌 거예요. 너무나 부가 많았는데 대신에 뭘 안 했습니까? 국방을 소홀히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군사 기술을 발전을 안 시킨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서양들은 싸움을 30년 동안, 100년 동안 했기 때문에 걔네들은 100몇 년을 맨날 싸웠어요. 그러니까 군사 기술이 발달을 할 수밖에 없고 무기를 사실 근데 그 무기가 다 어디서 간 거예요, 사실은? 중국에서 간 거였어요. 중국 애들이 화약도 갖다 주고 로켓도 갖다 주고 포도 갖다 줬습니다. 심지어는 포도 그런 걸 갖다 줬는데 그게 나중에 다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잡아먹는 도구가 되는 건데 이건 뭐 머나먼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자기들 뭐 중국 사람들 자기들이 뭐 서양 놈들, 서양 오랑캐들한테 먹힐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당시에? 중국이 어떤 나라인데? 사실 먹히지도 않았죠. 지금 보시면은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제국이에요. 그죠? 이 지구상 인류 역사에 세 개의 제국이 있었잖아요. 로마가 있었고, 그죠? 지금 있는 게 미국도 제국입니다. 미국도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은 얼마 안 돼요. 300년도 안 되는 제국이야.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됐기 때문에 곧 무너질 거예요, 저게 또. 더 이상 이제 제국 역할을 못 합니다, 이제. 트럼프의 선언이 뭡니까? 보호주의잖아요. 제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국 안 하겠다. 뭐 트럼프가 되면 한국에 전반대 전쟁이 나는 이건 트럼프의 공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이 하는 소리예요. 트럼프가 되면
모르죠. 북한이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 뭐 이게 북한을 도발해가 전쟁을 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이 전쟁 하더라도 개입을 안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그런 건 있겠죠. 근데 뭐 무슨 한반도 전쟁이 나겠어 지금. 이 심지어 북한조차도 지금 전쟁을 원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여하튼 뭐 그거는 내가 볼 때 한반도 긴장 상황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고 트럼프가 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이 19세기까지는 가장 잘 살았어요. 세계 부의 40%를 중국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개나소나 중국에 가고 싶었죠. 중국에 가려고 하다가 다 뭘 발견합니까?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M은 무슨, 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원주민들이 인디언이 돼버렸잖아. 그죠? 그 사람들은 인도하고 중국도 구분 못했어요. 옛날 유럽 사람들은 인도하고 중국도 구분 못했어요. 그리고 저펜이 있는지, 뭐, 코리아가 있는지, 그건 하도 몰랐습니다, 옛날에. 그냥 온 거죠. 오다가 보니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 보니까 아, 사람들 좀 미개하고 이러니까 여기가 아시안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근데 아닌 거죠. 걔네들이 무식한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가지고 있던 그 위용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더치도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갔죠. 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가는 이유는 레이시즘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학 이론이 만들어져가 레이스라는 개념이 생기니까 아 이거 피부색이 까맣고 생긴 건 원숭이처럼 생겼으니까 얘들은 우리보다 지능이 떨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이지만. 근데 그래서 잡아갔는데 사실 아시아는 노예로 팔지는 않았거든요. 아시아에 와가 노예를 못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있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쿤타킨테가 흑인이지 아시아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 그 황비용이라는 영화 보시면 금산에 간다. 금산이 어디냐 그러면 캘리포니아예요. 그 당시에. 와서 중국인 노동자를 데려가죠. 그건 이미그레이션이에요. 그거는 노예가 아니에요. 임금을 줍니다. 근데 임금을 떼먹죠. 임금을 주도록 하고 약속을 하러 가는데 임금을 떼먹어가지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을 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지. 노예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차이예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인들은 그냥 노예로 짐승이었어. 짐승. 저기 개돼지하고 똑같은 거죠. 데리고 가가지고 그냥 일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없어요. 임금도 없고 사고 파는 거지. 그게 맨 처음 한 사람이 더치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이 뛰어들어가 하죠. 그 다음 영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내 정치적 사정에 의해서 야 보니까 말이야 이 사람들이 피부만 까맣지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 사람이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영어를 배우기 막 시작하니까 나와요. 영어도 막 말하고 똑똑하고 그죠? 지식인도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 얘네들도 사람이구나. 그죠? 그리고 또 흑인들도 나와서 우리도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영국 사람들은 또 내분에 여러분 영국이 뭡니까? 이원 집중부제잖아요. 이원 집중부제가 뭐야? 이 정치가 안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굉장히 버너러블해요. 국내 정치가. 그래서 거기서 계속 정쟁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주장했던 링컨 같은 사람도 노예 해방을 주장했지만 그 사람들이 진짜 노예 해방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단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그걸 주장하다 보니까 노예가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왜 해방시켰습니까? 자본가들을 위해서. 값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런 다 경제적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링컨이 위대해가지고 해방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국도 노예무역에서 손을 떼는 이유도 바로 그죠. 그런 이유 때문에. 근데 더치는 이제 아주 오랫동안 노예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골든 에이지를 만드는데 뭐 그것도 사실 알고 보시면은 골든 에이지라고 가보시면 결국은 뭡니까?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그럼 도자기 갖다가 팔고 그래 돈 벌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 나중에 보면 더치가 여러분 그 암스테르담에 가시면 국립미술관이 있는데 국립박물관이 거기 꼭 가보세요. 가보시면 자기들 막 자랑을 해놨어요. 드디어 우리가 그죠? 중국 포슬린, 중국 도자기를 수입하다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 중국 도자기가 똑같이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한자를 개발제발 그려놨어요. 근데 제가 가서 보고 정말 이 새끼는 쪽팔리지도 않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로 치면 이겁니다. 루이비통을 막 만드는 거죠. 가짜를. 드디어 우리가 루이비통을 수입하다가 우리가 루이비통을 만드는 거야. 루이비통 백을. 그래놓고 자랑스러워 그걸 박물관에다가 전시를 해놓은 거예요. 얼마나 쪽팔리냐. 그러니까 암스테르담 시켜 더치들이 그렇게 무당의식이 없어요. 더치들이. 그러니까 거기에서 화가가 되겠다고 그러니 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고가 자기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안트워프에 가는 거예요. 안트워프가 어디입니까? 영어로는 안트워프인데 독일말은 안트베르프죠. 벨기에입니다. 벨기에에서 네덜란드로 넘어가는 입구. 사실 네덜란드 사람들이 원래 벨기에 사람들이에요. 근데 벨기에 사람들이 정치 이유, 프로테스탄티즘, 벨기에는 카톨릭이고 프로테스탄트를 쫓아내버린 거예요. 쫓아내가지고 어디로 보니까 네덜란드로 보낸 거죠. 네덜란드. 그게 낮은 땅입니다. 습지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거기에 가서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풍차를 만들죠. 원래 풍차라는 건 곡식을 빻는 기계인데 이 사람들 뭘 만들어요? 물을 뽑아내는 기계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 안에 살아요. 한 가보세요. 얘네 사람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생활력을 갖고 있는지. 그 풍차 안에 삽니다. 근데 풍차 안에 들어가 보시면 시끄러워가 잘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애 키우고 다 하는 거죠. 그걸 또 전시해놨어요. 자기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이걸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이 땅을 개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정말 독한 사람들이 더치들이에요. 그래서 플라잉 더치맨 이란 말이, 그래서 플라잉 더치맨이 뭐냐면 노예선입니다. 노예무역하는 선이에요. 죽어도 유령이 돼가지고 떠돌아다닙니다. 캐리비안 해적보면 나오잖아요. 플라잉 더치맨. 그래서 더치맨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마들 잡히면 다 밟는 거죠. 근데 그 더치가 반고예요. 그리고 그 더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상인이 누가 있습니까? 테오 반고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꿈을 깨트려 드릴 건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테오 반고 정말 형을 위해서 살신성인했던 그런 상인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더치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잘 보십시오. 아르레 노란 집인데 사실 빈센트 반 고흐와 고갱은 악연이에요, 사실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 고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그죠? 아인트호벤. 정말 시골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이제 필립스라는 그 필립 있지 않습니까? 공장. 그 필립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치면 뭐 약간 울산 같은 데인 거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허벌판이었다. 그 공장에 들어서면서 돈이 생기고 그걸 가지고 축구팀도 만들고 이제 유럽에서는 항상 노동계급이 있는 곳에 축구팀이 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곳이 셰필드라고 있는, 처음에는 저는 워릭에서 공부를 했는데 워릭은 이제 중산층들이 사는 곳이에요. 정말 잘 사는 동네. 귀족들 살던데 미들란드라는, 거기에는 축구팀이 없어요. 물론 뭐 아마추어 팀이 하나 저기 커벤트리 뭐 FA가 있는데 그거는 거의 뭐 축구를 안 합니다. 셰필드를 가니까 축구팀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융성했다는 거죠. 축구팀이 그만큼 많아. 원래 축구팀은 노동자들끼리 모여서 하던 클럽 축구였는데 그게 나중에 프로가 되는 겁니다. 그게 프리미어 리그예요. 근데 여하튼 그래서 이 더치에서 태어난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고흐는 말 그대로 우직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냉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가 생활력이 없고 멍청하고 바보고 이 사람 이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에요.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주 냉철한 사람인데, 단 이 사람은 냉철한 사람이 되면 뭡니까? 이 병이 있었죠. 병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치면 뭐 간질 같은 병일 수도 있어요. 간질 같은 심장이 약해진 병이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너무 이제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삶을 방탕하게 만든 뇌세포가 파괴가 되는 여전히 모르겠는데 압상트 중독이었어요. 압상트는 75도, 그 알코올이 75도입니다. 그 녹색의 술입니다. 원래 압상트라는 그 허브를 가지고 만드는데 그 독소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아직도 압상트가 나오지만 지금은 독소를 뺐다고 그러는데 안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팔기는 팔아요. 근데 사다가 그냥 기념으로 놔두시면 좋은데, 그게 이제 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싸고 70몇 도니까 한 잔만 먹어도 그냥 획 가버리니까 예술가들이 즐겨 마시던 술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뭐 이렇게 저기 졸라의 뭐 먹노주전 같은 작품에도 나옵니다. 압상트 마시는 거. 그리고 뭐 인상파들이 주로 그렸던 그림에도 압상트 마시는 여인 이런 게 나오는데 뇌세포를 파괴시키죠. 너무 압상트를 많이 마셔가지고 뇌세포가 파괴됐을 거다라는 게 지금 의학 전문가들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기행을 하게 됩니다. 기행을 하는 것이, 기억을 잘 못하고 이런 게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르레 노란 집에 갈 때까지만 해도 그렇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은 이제 약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제가 볼 땐 강박증자예요.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 사람은 목사님 아들이죠. 그래서 목사가 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러 갔어요. 어디로 갔냐면 재밌게도 이것도 영국에 갔습니다. 영국의 브라이튼이라는 곳에 가죠. 브라이튼. 지금 가시면 브라이튼은 뭐 잘 사는 동네인데, 가서 거기에서 선교를 합니다. 전도사가 돼가지고. 근데 쫓겨나요. 너무 연설을 재미없게 해가지고. 연설을 2시간씩 하는 거죠. 지금도 그 가면은 이렇게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썼던 설교집이 있습니다. 보면 정말 제가 봐도 무슨 논문이에요. 그거를 이제 매일 이렇게 와가지고 주말마다 한다고 생각하면, 노동자들은 교회 와서 좀 쉬고 싶고 일하고 일주일 일하고 왔는데 목사님 좋은 말을 나누고 말이야, 맛있는 음식 먹고 이렇게 뭐 좀 즐기고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을 앉혀놓고 이제 계속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싸웁니다. 맨날 싸우고. 그래 쫓겨나요. 그래 결국 이제 실패하고 집에 가가지고 야단 맞고 이제 나는 이제 뭐 삶에 의미가 없는가 보다 이러고 있다가 어떡합니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에 안트워프에 가가지고 디자인 학교에 들어갑니다. 원래 공식적으로는 미술학교에 못 들어가요. 나이가 너무 많아. 28이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디자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디자인 학교도 적응을 못하고 뭐냐면 혼자서 독학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요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 그림 뺏기는 거. 그 당시 일본 그림 유행이었으니까. 일본 그림 뺏기고 뭐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 공부를 하다가 화가가 되는데 이것도 재밌어요. 태호가 원래 반고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면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반고 집안 자체는 원래 화상 집안입니다. 그림을 팔고 사는 상인 집안이에요. 그걸로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에요. 반고 집안이. 그러니까 태호도 그 피를 받아가지고 유명한 화상이었어요. 그 당시에. 나이는 젊었지만. 그래서 파리로 가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화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빈센트 반 고는 제가 앞에 계산적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동생이 하니까 내가 그림을 그래서 팔면 동생 팔아주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아주 쉽게. 그래가지고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제 인생을 28이 됐으니까 인생을 조졌잖아요. 목사를 하다가 인생을 망친 거예요, 지금. 조졌으니까 이제 뭐 찾아보니까 동생이 있거든? 우리가 똑같아. 동생이 라면집 하고 있으니까 나도 우동집 하는 거예요. 동생이 도와주겠지,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렸는데 재능이 아예 없진 않았던 거야. 조금 이제 그린 거죠, 자기가 생각할 때도. 그리고 칭찬도 받고 이러니까 자기도 좀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고, 그래 감자를 먹는 지 이런 걸 그린 거죠. 근데 그림이 칙칙하잖아.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나 이제 드디어 파리로 가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 파리는 바로 예술가의 고향이었잖아. 나는 파리로 가겠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화가들도 파리로 다 갔습니다, 그때. 그림을 배워서 지금도 가잖아요. 막연하게 가는 거예요. 몽마르트 이러면서 가는 거죠. 갔는데 근데 빈센트 반 고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테오 반 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락도 없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연락도 없이 형이 찾아오면 동생이 괴롭겠죠. 아파트 딱 한 채 있는데 아파트라 해봐야 방 한 칸이에요. 원룸이에요, 원룸. 거기 오는 거지. 그죠? 방이 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제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형이 짜잔 하나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태호 입장에 너무 괴로운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싫다고 쫓아낼 수도 없잖아. 그리고 이 반 고흐가 기특하게도 그림을 그려서 내한테 다 줄 테니 팔아달라고 하니 뭐 태호 입장에서는 땡큐죠. 팔 것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뭐 형이니까 돈 조금만 줘도 되니까 정말 돈 좀 깨줬어요. 500프랑 줬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고갱과 반 고흐를 보내놓고 500프랑을 줬어요. 그 당시 돈으로 다 적은 돈입니다. 그 돈은. 별로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 치면 한 뭐 100만 원 정도 줬나? 이 정도 줬다는 거지. 진짜 태호의 그 성격이 나타나지 않아요? 장사꾼 기질이. 그래놓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림을 다 자기한테 줘야 되잖아요. 노예계약이에요, 노예계약. 고갱이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 빈센트 반 고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동생이니까. 오히려 빈센트 반 고가 동생을 좋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이 자살하게 되는 것도 이제 동생 결혼 소식을 듣고 자살하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반 고에 대해서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대로 그냥 상상하셔도 돼요. 근데 어쨌든 반 고는 굉장히 그 의존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기보다 나은 사람에게 의존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면 절대 친구 안 할 사람이지. 반 고가 내 친구 하려고 그러면 절대 저는 곁에 안 두겠어요. 옆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의존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태호도 그거는 좋은데 형하고 같이 살기는 싫죠. 자, 그러고 있는데 반 고가 뭐 또 뭘 합니까? 딴에는 또 이제 화가니까 전람 쉽게 말하면 전시회를 하죠. 그래서 몽마르트에서요. 이게 지금 아르레 가기 전에 전사입니다. 몽마르트에서 합니다. 하는데 또 뭘 또 고집하냐 그러면 카페테리아에서 해야 한다는 거죠. 또 태호가 갤러리를 주선해가지고 그림을 팔 수 있도록 하는데 자기는 카페에서 해요. 우리 치면은 김밥 천국가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동자들 먹는 음식 먹는 그곳에 가서 김밥 천국에서 이런 전시회를 하면 여러분 누가 그걸 사겠습니까? 반 고흐 그림을 돈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뭐 그림을 살 건데 이 사람은 거기서 하겠다고 우긴 거지. 그래서 또 전부 다 초대장을 인상파 또 화가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뭐 드가는 왔어요. 드가 피사로는 또 착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 왔죠. 근데 뭐 모네는 오지도 않고 모네는 그 당시 지베르네 잘 나오고 있을 때는 절대 안 옵니다. 그 여기 피사로나 잠깐 왔다 가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고갱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 갔다가 저기 카리브해를 한 바퀴 돌고 나타난 거죠. 하얀 양복을 입고 백구들을 신고
포마드를 해가 머리를 쫙 넘기고 코스튬을 기르고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이 고갱 어떤 사람이 구라가 엄청 강한 사람이 완전 막 구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 막 한 요만큼 하면 이만큼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자기가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 지금 학생도 있는 어린 학생도 있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다니면서 모든 각국의 여자를 다 섭렵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고흐는 세상에 딱 태어나 그때까지 딱 사랑을 한 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여자 누구였냐면 매음녀였어요. 쉽게 말하면 그 직업 여성이었어. 근데 쉽게 말하면 그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다 뜯긴 거예요. 그 여자 그 애까지 딸려 있었는데 그 애까지 돈 다 대주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헤어집니다. 그게 그 슬픔이라는 그거면 비애라는 그거예요. 여자가 이렇게 누드로 이렇게 울고 있는 그림이 스케치. 그게 그 여자가 모델인. 그게 자기 처지야. 쉽게 말하면 이 꽃병을 만나 다 뜯긴 거죠. 뜯기고 이제 그렇게 가서 파리로 오게 되는 건데 한푼없이. 근데 고갱을 딱 보니 너무나 이 사람은 멋있잖아. 모던 뽀에다가 거기다가 자기는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카리브해를 그죠? 근데 군인이었습니다. 해군 요리사로 갔거든요.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막 오만 소리를 다 하고 뭐 이제 여기 가보니 여기 있고 이러니까 이제 고가 완전 뿅 가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가지고 태우를 설득하죠. 야, 내가 고갱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천재적인데 세상에 이 사람을 못 알아보고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 그 당시에 고갱은 이제 인상파의 선배들 막 비판하면서 뽕따방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뽕따방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인상파는 객관주의자들이었다면 이 사람은 이제 주정주의, 주관적 그림. 사실 지금 빈센트 반 고흐는 고갱을 만난 뒤에 완전히 그림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 고갱이 없었다면 빈센트 반 고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랬으면 그냥 감자 먹는 사람 이런 거나 그리고 있었겠죠. 시커먼 그림을. 그런데 고갱을 만나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고갱의 사사를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고흐가. 그래서 태호를 설득해요. 야, 이 사람이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너무 힘들다.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계속 이렇게. 근데 태호가 볼 때는 자기 형보다 고갱이 훨씬 더 전망이 있는 거예요. 전도양력. 심지어는 이 고갱이 훨씬 더 커리어도 있고 그림도 잘 그려요. 자기 형보다. 그러니까 노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고갱에게 그럼 네가 가서 제의를 해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땡큐죠. 그러니까 고갱 입장에서도 그 당시에 뭐 허풍은 떨고 다녔지만 뭡니까 이렇게 아르마니 입고 다녔지만 뭡니까 문제가 뭐 돈이 한 푼도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야 그러면 한번 내 그림을 팔아봐야 작품을 줍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고갱의 그림은 안 팔리고 뭐 그림은 그 당시에 수용이 안 되는 이상한 그림이었으니까 뭐 예술을 노랗게 그려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갑니다. 근데 도자기는 팔렸어요. 도자기가 2점 팔린 거야. 그러니까 고갱도 이놈 봐라 이렇게 된 거죠. 자기 그림을 처음으로 팔아준 사람이 태호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인마는 내 그림 팔아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앞에 전사입니다. 이게 너무 참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빈센트 반 고흐가 고갱한테 빵 빠져가지고 동생을 설득하고 동생이 고갱을 보니까 전도가 있어가지고 돈을 투자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 겁니다. 자, 그런데 빈센트 반 고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드디어 화가들의 유토피아를 여기다 만들 거야. 자, 고갱이 오면 나머지 나비파들, 그러니까 뽕따방이 나중에 나비파 운동이 되거든요. 그 버나드나 이런 사람들이 다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고흐도 생각이 있었던 거죠. 빈센트 반 고흐는 파리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몽마르트에서 그냥 김밥 천국에서나 전시를 할 수밖에 없는 삼류 화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고갱을 통해서 그 많은 나비파 화가들과 같이 어울리게 되면 나비파 화가들은 대부분 귀족들이거든요. 잘 사는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청담동에 진출하는 거예요. 청담동 친구들을 사귀는 거죠. 멋진 기회잖아요. 그런데 그 청담동 친구를 청담동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만납니까? 저기 남해 가가지고 야, 거기에 어쩌면 나 모여라. 여기서 우리 새로운 운동을 해보자. 이렇게 된다 이거야. 이 고흐도 생각이 빤했던 거죠. 그래서 간 거예요. 내려가서 뭘 합니까? 화가 협동조합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갱은 근성으로 무슨 개소리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호가 있으니까 태호가 돈을 준다니 또 게다가 그림도 팔아주니 얘하고 붙어 있으면 뭐가 되겠구나 이러고 내려간 겁니다. 당연히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